레스토랑 직원이 손님이 남긴 음식을 모으고 있었다. 억만장자가 그녀를 따라갔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민주는 크리스탈 잔을 입술에서 몇 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세웠다. 그의 숨이 갑자기 멎었다.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의 웅성거림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피를 얼어붙게 하는 끔찍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삼켰다. 그의 눈앞 세 테이블 떨어진 곳에 유령이 있었다. 그의 유럽 파트너들은 수조원 규모의 제약회사 합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기어다니고 있었다. 김민주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평소에는 차갑고 어둡던 그의 눈은 웨이터들이 더러운 접시들을 던져 넣는 구석의 스테이션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수진이 거기 있었다. 김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5년 전에 자신이 떠났던 그 여자였다. 똑똑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된 응급 간호사. 은행 계좌에 9자리 숫자의 잔고가 생기기 전 자신을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여자는 밤샘하며 그를 괴롭히던 기억 속에 그녀와는 거리가 멀었다. 남색의 의료 유니폼은 너무나 바래고 낡아 있었고 너무 많이 빨아서 해져 있었다. 그 위에 레스토랑의 검은 앞치마는 기름과 소스 얼룩으로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은 포니테일이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정확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두꺼운 노란색 고무장갑에 쌓여 있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낡고 해져 있었다. 김민주는 복부를 얻어맞은 듯한 물리적인 충격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빠르게 거의 편집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수진은 테이블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훔치고 있었다. 레스토랑 매니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움직임으로 그녀는 고급 접시에 남은 음식들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반쯤 먹다 남은 연어 조각, 통째로 남은 빵, 리조또 잔여물, 모든 것이 그녀가 스테이션 아래 청소용 양동이에 숨겨둔 투명 비닐봉투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김민준 씨, 독점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으며 그의 몽롱함을 깨뜨렸다.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깔끔한 슈트를 입은 웨이터가 이수진 옆을 지나가다가 어깨로 그녀를 우연히 밀치는 것을 보았다. 비켜, 쓰레기 같은 년. 웨이터가 속삭였다. 청소부가 길을 막는 것이 짜증나서 말이지. 매니저가 네가 또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본다면 당장 해고될 거다. 전화 한 통으로 경쟁사를 파괴하던 재벌은 숨쉬기 곤란함을 느꼈다. 그는 이수진이 일어나서 그녀가 늘 보여주던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소리치고 자신을 방어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패배를 인정하는 듯 했다. 그녀는 들리지 않는 사과를 속삭였다. 남은 음식으로 가득 찬 비닐봉투를 꽉 움켜쥐고 더러운 행주로 테이블을 계속 닦았다. 그 이미지는 김민준의 내면을 부서뜨렸다. 잘 맞춰진 슈트, 방탄차, 대리석 저택이라는 위장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갑자기 폭발했다. 김민준 씨, 그의 독일인 파트너가 말했다. 그의 주의 부족에 분명히 짜증이 난 듯했다. 김민주는 크리스탈 잔을 놓았다. 그것은 테이블 위에 떨어졌고 값비싼 서류 위에 레드 와인을 쏟아냈다. 검은 액체가 피처럼 서류 위에 퍼졌다. 회의는 끝났다. 김민준이 무겁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하자 테이블의 모든 이들이 침묵했다. 뭐라고요? 김민준 씨? 이제 막 서명할 참이었는데요. 그의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뜨고 끼어들려고 했다. 김민준은 갑자기 일어섰다. 무거운 오크 의자가 대리석 바닥에 격렬하게 덜컹거렸다. 서울 상류층의 몇몇 고급 식당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200억 원도 합병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똑똑한 여자가 부자들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한 이유를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홀을 막 가로질러 가려던 순간 주방의 양문형 출입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이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고 나왔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더러운 옷을 입고는 홀에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도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뒷골목으로 가서 네 쓰레기나 치워. 이수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거운 투명 비닐봉투 2개를 꽉 움켜쥐고 주방 안쪽으로 밀려 사라졌다. 김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당장 주방으로 가서 매니저의 목을 잡고 당장 그를 해고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체를 사버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이수진이 그곳에서 수억 원짜리 톰 포드 슈트를 입은 자신을 본다면 그녀에게는 너무 큰 수치심이 될 것이었다. 그는 먼저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했다. 파트너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변호사의 전화도 무시한 채 김민주는 빠르게 정문으로 향했다. 게임이 바뀌었다. 과거가 그의 현재와 충돌했다. 서울의 밤은 뜨겁고 지쳐 있었다. 김민주는 레스토랑을 거의 뛰쳐나오듯 나섰다. 발레 파킹 직원은 그의 카본 블랙 방탄 SUV를 가져오느라 거의 따라잡지 못했다. 그의 개인 경호 운전사는 평소처럼 뒷문을 열었다. 최 팀장, 내려. 오늘은 내가 운전할 거야. 김민준이 딱딱하게 명령했다. 경호원은 눈을 깜빡였다. 혼란스러워했다. 김민준은 절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장님, 보안 규정이 내 차에서 당장 내려. 김민준이 소리쳤다. 운전사는 즉시 복종했다. 김민준은 운전석에 올라 V8 엔진을 나지막한 으르렁거림과 함께 시동을 걸고 빠르게 출발했다. 화려한 불빛과 명품 매장으로 가득한 대로를 뒤로 하고 그는 핸들을 레스토랑 뒷골목으로 돌렸다. 그는 제때 도착했다. 깜빡이는 고장, 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이수진이 서비스 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2개의 큰 비닐봉투 무게에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걷고 있었다. 가방이나 재킷도 없이 낡은 유니폼과 젖은 아스팔트에 삐걱거리는 달아빠진 신발뿐이었다. 김민주는 SUV에 불을 껐다. 정확히 50m 거리에서 그는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여정은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 이수진은 녹슬고 낙서로 뒤덮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5블록을 걸었다. 김민주는 SUV를 어둠 속에 숨겨진 모퉁이에 주차했다. 그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 몸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투명한 비닐봉투 안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김민주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 아래서 그는 이수진이 모아온 쓰레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었다. 다른 봉투에는 찢어진 판지, 빈 유리병, 그리고 마치 길모퉁이 약국의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듯한 정맥 주사의 호스들이 들어있었다. 전직 엘리트 간호사가 버려진 의료 폐기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배기통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낡은 시내버스가 굉음을 내며 정류장 앞에 섰다. 이수진은 가방을 든 채 버스에 올랐다. 김민주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으스스한 방탄 SUV는 낡은 대중교통을 뒤쫓기 시작했다. 풍경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빛나는 마천루,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저택, 깔끔한 대로를 떠났다. 버스는 도시 외곽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스팔트 도로는 흙길과 깊은 움푹 파인 곳, 쓰레기를 뒤지는 배고픈 길거리 개들로 바뀌었다. 김민주는 목구멍이 메이는 듯했다. 극심한 격차였다. 그는 고급 이집트산 실크 시트에서 잠들고 있었다. 그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여인은 밤새도록 극심한 빈곤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버스는 마침내 동네의 가장 높고 가장 어두운 곳에 멈췄다. 언덕 비탈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미완성 주택들의 미로였다. 벽은 부서진 벽돌로 드러나 있었고 페인트 칠도 되어 있지 않았다. 지붕은 낡은 타이어로 지탱되는 녹슨 양철판에 불과했다. 이수진은 버스에서 내렸다. 김민준의 SUV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가파른 길이었다. 그는 엔진을 껐다. 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모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밤중에 파텍 필립 시계를 찬 남자가 그곳을 혼자 걷는 것은 움직이는 표적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이수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값비싼 신발로 젖은 진흙을 밟으며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기 시작했다. 미완성 벽들의 그림자에 숨어 습기, 타는 나무 냄새, 하수구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김민주는 숨을 가쁘게 쉬었다.
그는 이수진의 실루엣이 가파른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보았다. 가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다. 무거운 가방의 무게에 무릎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긴박함과 강한 결의가 엿보였다. 마침내 이수진은 동네에서 가장 비참한 집 앞에 멈춰섰다. 땅속으로 거의 가라앉을 듯한 작은 건물이었다. 문은 얇은 사슬로 잠긴 낡은 철판에 불과했다. 따뜻하지만 희미하고 노란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김민주는 약 10m 떨어진 콘크리트 벽 뒤에 숨었다. 그의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는 이수진이 가방을 땅에 내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노란색 장갑을 빠르게 벗어 던지고 녹슨 자물쇠에 녹슨 열쇠를 꽂아 무거운 철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김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갈 참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소리칠 참이었다. 수표를 꺼낼 참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참이었다. 그는 즉시 앞으로 나아갔다.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그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이수진의 얼굴에 쏟아졌다. 갑작스러운 미소를 드러냈다. 순수하고 절박한 사랑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의 모든 피로를 지워버렸다. 엄마 왔어, 우리 아가. 이수진이 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확실하지 않은 집 안의 어둠 속에서 작은 맨발이 문을 향해 달려나왔다. 김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떨렸다. 그는 진흙투성이 땅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문간에 이수진의 바지 다리를 껴안고 아이가 나타났다. 4살 정도 되어 보였다. 그의 마른 몸에는 너무 커서 헐렁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숨을 멎게 한 것은 아이의 빈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양철 지붕집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김민주는 자신의 눈을 보았다. 자신의 코를 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똑같은 검고 제멋대로인 머리카락을 보았다. 아이는 심하게 기침했다. 건조하고 병든 소리가 거리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이수진을 올려다보기 전에 엄마, 약 가져왔어요? 작은 아이가 약하고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주는 한 걸음 물러서서 콘크리트 벽에 격렬하게 부딪혔다. 충격으로 숨이 멎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목구멍을 찢을 듯한 순수한 공포와 깨달음의 비명을 참으려 애썼다. 5년. 정확히 5년 전에 그는 그녀를 떠났다. 제약시장에서 삶과 죽음을 지배하던 억만장자는 차가운 진흙 속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 전체가 그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극심한 빈곤 속에 숨겨진 병든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차가운 진흙이 김민준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울바지를 적셨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갈비뼈를 때리는 자신의 심장 박동만을 느꼈다. 어둠 속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은 서울 판자촌의 젖은 흙바닥에 박혀 있었다. 그는 5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녹슨 철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노란 불빛은 그가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여인과 그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내 사랑, 엄마가 약 가져왔어. 이수진이 굳건한 척하려 애쓰지만 피로에 부서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우주가 다시 기침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 기침이 아니었다. 깊고 축축하며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 작은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수진은 즉시 쓰레기 봉투를 내던졌다. 흙바닥 집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았다. 김민주는 흐느낌을 참았다. 진흙투성이 손으로 입을 꽉 막았다. 김우주의 눈은 그의 눈이었다. 턱선의 모양, 검고 숱 많은 머리카락, 마치 과거의 자신을 거울로 보는 듯했지만 연약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채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다. 가슴이 아파요, 엄마. 아이가 속삭이며 이수진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괜찮아질 거야, 내 사랑.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뭘 가져왔는지 봐. 숨어있던 곳에서 김민주는 자세히 살펴보려 했었다. 그는 이수진이 떨리지만 능숙한 손으로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비닐봉투를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음식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빈 유리병과
약국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플라스틱 호스를 꺼냈다. 김민준, 제약산업의 거물, 나라 절반의 건강 가격을 결정하던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았다. 이수진은 병들을 잡고 허름한 나무 테이블로 가져갔다. 알코올 병과 얼마 안 되는 팁으로 산 새 주사기들을 집어들고 사용된 호스들을 임상적인 정확성으로 씻고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비어 보이는 새 병을 집어들었다. 얇은 바늘로 그녀는 각 병에서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을 뽑아냈다. 힘겹게 주사기 하나에 1ml의 맑은 액체를 모았다. 멀리서도 김민주는 병들의 라벨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풀목함 V, 최신소화 호흡기 질환 치료제였다. 그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이었다. 그가 지난해 유럽과의 합병 전에 이윤폭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3배나 인상했던 약이었다. 매달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법이었다. 우등으로 졸업한 뛰어난 간호사였던 이수진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부자들이 버린 앰플 잔여물을 얻기 위해 의료 폐기물을 뒤지고 있었다. 단지 자신의 아이, 김민준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리와 챔피언. 그녀는 주사기에 연결된 즉석에서 만든 수제 네뷸라이저를 준비하며 말했다. 아이는 익숙한 일상처럼 불평 없이 따랐다. 낡은 기계가 윙윙거리며 기무주의 폐에 구해낸 약을 펌프질하기 시작하자 이수진은 페인트칠 안 된 벽돌 벽에 쓰러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한 줄기 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민주는 소리치고 싶었다. 일어서고 싶었다. 양철 문을 걷어차고 수표를 꺼내 당장 병원 전체를 사버리고 싶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주고 목이 쉬도록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림자 밖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안녕, 이수진? 미안해. 널 떠났어. 제국의 상속자인 그가 5년 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를 떠나버린 그는 5년 동안 테이블을 닦아본 돈보다 더 비싼 슈트를 입고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도망칠 것이다. 아니, 더 나쁘게는 그를 쫓아낼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민주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안에서 금속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다. 빗줄기를 차단하며 그를 거리의 차갑고 축축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행동해야 했지만 현명하게 해야 했다. 이수진의 빈곤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그 시대 최고의 간호사였다. 최고의 사립병원들이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레스토랑에서 남은 음식을 치우는 것은 단순한 불운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망쳤고 김민주는 누가 그랬는지 알아낼 것이었다. 그는 방탄 SUV로 돌아갔다. 그의 값비싼 신발은 망가졌다. 그의 슈트는 진흙으로 얼룩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치명적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V8 엔진을 시동 걸었다. 그 으르렁거림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수납 공간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렸다. 김민준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쉬고 전문적이었으며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잠의 흔적이라고는 없었다. 김 부장, 모든 것을 원한다. 모든 것을 말이야.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사장님? 이수진 전 세브란스 병원 응급 간호사.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서 일했고, 누가 그녀를 고용했으며, 누가 그녀를 해고했는지, 그녀의 은행 계좌, 의료 기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누가 그녀에게 빵을 팔고, 누가 그녀에게 물값을 청구하는지까지 알고 싶어. 오전 7시까지 그걸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김 부장, 만약 누군가 그녀를 해쳤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그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로 적어놔. 서울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김민준 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창에 부딪혔지만 40층 사무실은 차가운 냉기 속에 갇혀 있었다. 김민준은 잠 한숨 자지 못했다. 그는 창문 앞에 서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진흙 묻은 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다. 마호가니 무늬 노크 없이 그의 뒤에서 열렸다. 김 부장, 전직 군 정보 요원이었던 그는 현재 대한민국 상류층을 위한 가장 냉혹한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검고 단단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사장의 헝클어진 모습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곧장 유리 책상으로 가서 두꺼운 서류철을 던졌다. 그 소리는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파헤치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김 부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지도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김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5년 전 찍힌 이수진의 사진이 있었다.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미소 짓는 이수진의 사진이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어제 찍힌 사진이었다. 레스토랑 뒷골목에서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걸어 나오는 이수진의 모습. 그 차이는 가슴에 직접적인 칼날처럼 밝혔다. 설명해 김민준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수진 씨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그녀는 활동 정지되었습니다. 정확히 4년 6개월 전입니다. 김민준은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가 그녀를 떠나고 박소연과 결혼하여 회사를 합병한 지 한 달 뒤였다. 왜? 그가 물었다. 법원 인장과 공증서류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넘기며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 심각한 의료 과실과 마약류 절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혐의는 잔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모르핀과 고가의 소화과 약물을 제고해서 훔쳐 암시장에 팔았고 기록을 조작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김민주는 유리 책상을 너무 세게 내리쳐 구조물이 웅웅거렸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말을 뱉어내며 소리쳤다. 이수진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소명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의 약을 훔치는 이 차라리 굶어 죽을 사람입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압니다. 김 부장이 차가운 임상적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노 폭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의료위원회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죠. 그들은 사건을 기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개입했습니다. 김민주는 얼어붙었다. 차갑고 식은 땀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탐정을 올려다보았다. 누가? 김 부장은 손을 뻗어 서류철 아래에서 문서를 꺼내 책상 위로 넘겼다. 그것은 이수진의 의료 면허가 박탈된 날짜와 같은 날짜로 세브란스 병원 원장의 개인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된 국제은행 송금 내역이었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은행 헤더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박가문중 신탁. 김민주는 숨이 멎었다. 세상이 그의 주위를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박가문중은 그의 아내 박소연의 처녀적 성씨였다. 그 신탁을 운영하던 사람은 바로 사장님의 현재 아내이신 박소연 씨였습니다. 김 부장이 마치 날씨를 읽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수진 씨는 공공병원, 작은 의원, 심지어 동네 약국까지 일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매번 면접을 볼 때마다 박가문중 로펌은 그녀를 고용하려는 어떤 클리닉이든 범죄 은닉으로 수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민주는 그의 가죽 의자에 쓰러졌다. 그 보고서는 집행영장이었다. 박소연은 그녀를 해고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그녀를 쫓아다녔다. 모든 문을 막고 모든 기회를 차단했다. 나라 최고의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쓰레기를 모으는 것뿐이었다. 왜요? 김민준이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속삭였다. 왜 이래야만 했죠? 박소연은 이미 이겼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제약 제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우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녀를 망가뜨려야만 했죠?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 평소에는 돌처럼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진정한 연민의 불꽃이 보였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4년 반 전에 작은 외곽 클리닉의 응급 의료 기록이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 사장님께서 이수진 씨를 떠났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소연 씨는 사장님이 몰랐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임신 중이었고 박가문중은 사장님과 함께 구축하고 있는 제약 독점의 유산과 완전한 통제를 사생아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40층 사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귀청이 떨어질 듯했다.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검은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다. 아이 이름, 김우주, 아빠 이름이 있어야 할 섹션은 아프도록 비어 있었다. 김민주는 눈을 감았고 흙바닥 집에서 어둠 속에서 기침하는 김우주의 모습, 재활용 의료 폐기물로 만든 즉석, 네뷸라이저로 숨쉬는 모습이 마치 화물 열차처럼 그에게 강타했다. 그의 아들, 그가 앉아있는 유리와 철강 제국의 정당한 후계자였다. 그의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빈곤에 자금을 대어 자신의 아이를 산채로 묻어버렸다. 김민주는 눈을 떴다. 새벽에 그를 지배했던 마비시키는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어둡고 치명적이며 계산된 분노가 그의 몸의 모든 세포를 지배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패배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파괴할 준비가 된 포식자였다. 김 부장, 김민준이 지옥도 얼릴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장님. 내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박소연과 공유하는 내 개인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그녀의 접근을 차단하고 즉시 내 자산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워. 사장님, 그것은 당장 박가 문중과의 법적 싸움을 시작할 것이며 회사 주식은 폭락할 것입니다. 폭락하게 둬. 김민준이 진흙 묻은 양복을 완벽한 침착함으로 정리하며 말했다. 자정 전에 박가 문중을 길거리로 내쫓고 싶다. 필요하다면 이 회사를 뿌리째 태워버릴 것이다. 김민준은 책상에서 SUV 열쇠를 집어들고 빠르게 문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사장님, 김 부장이 물었다. 김민준은 문간에서 멈춰섰다. 그의 눈은 강렬하고 위험한 결의로 빛났다. 레스토랑 매니저를 찾은 다음 내 가족을 되찾을 것이다. V8 엔진의 으르렁거림이 금융지구의 유리벽에 울려 퍼졌다. 김민주는 마치 홀린 듯 운전했다. 강남의 고급 대로를 가로질렀다. 신호등, 교통, 속도 제한을 무시했다. 무거운 방탄 SUV의 타이어가 레스토랑 정문 앞에서 격렬하게 미끄러졌다. 그는 발레 파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시동이 걸린 채 차를 버려두고 고급차들의 입구를 막고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밀어젖혔다. 레스토랑 안은 점심시간 절정이었다. 임원들, 정치인들, 상류층 부인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지만 김민준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먹이를 찾는 포식자처럼 주위를 훑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들었다. 메인 홀과 주방을 연결하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경멸과 오만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목소리. 테라스 테이블은 이딴 걸레로 닦는 게 아니라고. 멍청한 년, 매니저가 소리쳤다. 회색 양복을 입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남자였다. 쯧쯧, 꼴을 봐라. 역겹고 냄새나. 손님들이 네 모습에 불평하고 있잖아. 김민주는 길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피가 끓어올랐다. 모퉁이를 돌자 콘크리트 블록처럼 그에게 장면이 강타했다. 이수진은 주방의 스테인리스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똑같은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더러운 접시로 가득 찬 무거운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을 응시하며 모욕을 수치스러운 침묵 속에서 견디고 있었다.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매니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 몇 인치 앞에서 위협적인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남은 빵 조각이라도 또 숨기는 걸 보면 넌 끝이야. 넌 끝이라고. 이 도시에서 화장실 청소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알아들었어. 쓰레기야. 매니저가 소리치는 것을 계속하기도 전에 김민준의 손이 매니저의 양복깃을 꽉 움켜쥐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으로 김민준은 그 남자를 뒤로 잡아당겨 이수진의 개인 공간에서 떼어놓고 산업용 냉장고의 금속 문에 거칠게 부딪혔다. 그 소리는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냄비와 프라이팬 소리가 멎었다. 요리사들은 제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매니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그는 이제 분노한 짐승으로 변해 있었다. 사장님, 김민준 사장님, 매니저가 속삭였다. 그의 숨을 막는 강철 같은 잡고 있는 손에서 벗어나려
헛된 시도를 했다. 김민주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으며 주방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너무나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으로 떨리고 있었다. 감히 그녀를 다시 모욕해봐. 감히 다시 한마디라도 해봐. 그는 그냥 직원입니다. 남자가 떨면서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당신의 직원이야. 김민준이 말을 끊었다. 잡고 있던 손을 더욱 조여 매니저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레스토랑을 포함해서 건물 전체를 샀다. 너에게는 내 재산에서 사라질 정확히 3분이 주어졌다. 내 보안팀을 불러 쓰레기 골목으로 끌어내기 전에 말이지. 그리고 날 믿어라. 내 비참한 인생에서 떡볶이 가게 하나도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사라져. 김민주는 그를 거칠게 놓았다. 매니저는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비상구로 달아났다.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주방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김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자신이 구해준 여인에게서 희망의 시선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이수진은 그를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더러운 접시들이 담긴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이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놀라움은 없었다. 오직 순수하고 원초적이며 극심한 공포뿐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위를 신경 쓰지 않고 밟으며 그녀는 거칠고 불규칙한 숨을 쉬었다. 이수진, 김민주는 속삭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가 방금 보여줬던 모든 힘과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수진, 제발. 오직 그 말만이 그의 입술에서 나왔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절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달아났다. 서비스 출입구에 무거운 양문형 문을 밀고 뒷골목으로 달려갔다. 이수진, 기다려. 김민준이 그녀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잔인한 오후의 햇살이 골목길의 아스팔트에 내리쬐었다. 쓰레기와 습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김민주는 눈부신 햇빛 속으로 나왔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오래된 자전거의 녹슨 자물쇠를 필사적으로 열려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세 걸음 만에 그녀에게 따라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부서뜨릴까 두려워하면서. 놓아줘요. 이수진이 가슴을 찢는 듯한 힘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사자처럼 분노에 차서 몸부림치며 남아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쳤다. 김민주는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갑자기 뒤로 비틀거렸다. 만지지 마요. 나를 만지려 하지 마요, 사장님. 그녀가 소리쳤다.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땀으로 얼룩진 얼굴에 흘러내렸다. 왜 왔어요? 나를 모욕하고 내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러 온 건가요? 당신은 이미 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봤으니 이제 가요. 이수진, 내 말을 들어. 하느님 맹세코 모든 걸 알아. 어젯밤 당신 집으로 갔고 당신을 따라갔어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 말들은 가까이서 발사된 총알처럼 밝혔다. 이수진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노란색 장갑을 낀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며 내려왔다.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마치 폐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듯했다. 봤어, 이수진. 김민준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순수한 고통의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당신이 주사기로 하는 것을 봤어. 당신이 얻어내는 약을 봤어. 내 회사에서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 의료, 자격 박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도 알아. 박소연의 지시라는 걸 알아. 이수진은 눈을 감았고 김민준의 목구멍을 찢는 듯한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골목길의 벽돌벽에 쓰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한 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망가진 여자였다. 5년 동안 홀로 어둠 속에서 싸워온 전쟁에 지쳐 있었다. 김민준이 다가갔다. 거리를 좁혀 그녀에게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숨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럴 자격이 없었다. 용서해줘. 김민준이 속삭였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제국을 지배하던 남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다. 오, 용서해줘. 몰랐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컨대. 이수진,
그녀가 당신을 망쳤다는 걸 몰랐어. 그들이 당신의 면허를 박탈했다는 걸 몰랐어. 이수진은 천천히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붉어진 눈은 차갑고 깊은 증오심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김민준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당신의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죠, 김민준 씨? 그녀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용서가 내 아들의 약값을 지불할 순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아이의 열을 없앨 순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내가 거리에서 잠들었던 밤들을 지울 순 없습니다. 당신 아내의 부하들이 나를 쫓아다니며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던 밤들을 말이죠. 김민주는 세상이 균형을 잃는 것을 느꼈다. 어떤 부하요? 그가 복부가 조여드는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이수진, 진실을 말해. 그 아이, 그 양철 지붕집에서 본 그 아이, 김우주. 그는 골목의 정적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과 그들 두 사람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이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네, 김민준 씨. 그녀가 칼날처럼 선명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 아들입니다. 그 말들이 골목의 뜨거운 공기 속에 무겁고 확실하게 떠올랐다. 그는 당신 아들이다. 김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몸이 떨렸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확인은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그의 무릎이 잠시 꺾였다. 그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훑었다. 자신의 야망이 만들어낸 비극의 규모를 처리할 수 없었다. 아들, 그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다. 노출된 벽돌과 양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사는 아들. 400억 원짜리 저택에서 잠들고 있는 동안 생물학적 폐기물에서 재활용된 약을 흡입하며 사는 아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김민준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거의 절망적으로 물었다. 왜 날 찾지 않았어? 박소연을 떠났을 겁니다. 합병을 취소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이수진, 당신이 임신했다고 말해줬다면 모든 것을요. 이수진은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다. 건조하고 웃음기 없는 웃음이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무섭도록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당신이 나를 떠난 날 기억해요. 김민준 씨, 당신의 가족 기업 계획에 우리의 로맨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 나를 그 비싼 커피숍으로 불렀던 날 말이에요. 나는 가방에 임신 테스트기를 넣고 그 데이트에 갔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죠. 당신은 나에게 감정적 합의 수표를 건네고 내게서 멀어지라고 했어요. 그 기억은 물리적인 채찍처럼 김민준을 강타했다. 젊은 시절의 오만함. 아버지에게 자신이 냉혹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방식. 그는 그 순간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혐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뒤에도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이수진이 억눌린 분노로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당신 사무실로 갔어요. 당신의 유리 빌딩 회사로요. 경비원은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고 바로 그날 저녁 나는 가로막혔어요. 김민주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다시 두려움이 깃들었다. 누가 당신을 가로막았다는 거야? 이수진은 마치 골목의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얼음으로 변한 듯 몸을 감쌌다. 그녀의 시선은 벽돌 벽 위로 사라졌다. 그녀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악몽을 다시 되살리며 검은색 밴이었어요. 당신 차와 같은 검은색 밴, 번호판도 없었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근할 때 나를 가로막았어요.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려서 강제로 나를 뒷좌석에 태웠어요. 김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주먹은 너클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졌다. 박소연이 안에 서 있었어요. 이수진은 그 이름을 독처럼 내뱉었다.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모습이었죠. 선글라스를 쓰고 내 위장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내가 결코 승인하지 않은 개인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권총도 있었죠. 김민준의 심장이 멎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내 팔을 잡았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기억의 공포에 갇힌 채 박소연은 작은 은색 권총을 들고 내 뱃속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 곳에 직접 겨냥했어요. 김민준 씨.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내 눈을 보며 말했죠. 만약 내가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당신의 세상에 가까이 가려고 하거나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언급하기만 해도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눈앞에서 그 아이의 목을 조를 거라고 했죠. 그 이미지 속에서 평생 살게 할 거라고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어둡고 원초적인 신음이 김민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긴 남자의 소리였다. 그의 아내가 이수진의 임신한 배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는 치명적인 증오로 그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다. 박소연은 한 달 뒤 내 의료 면허를 박탈했어요. 이수진이 말을 이었다. 이제 눈물은 자유롭게 흘렀지만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절도 혐의로 고발했어요. 나는 직업에서 추방당했어요. 국선 변호사를 찾으려 했을 때 우리 집주인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나를 거리로 내쫓았어요. 임신 8개월 동안 ATM 앞에서 자야 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김우주를 다리 밑에 숨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과 문중의 상속녀가 사생아가 회사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김민주는 골목의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양복, 그의 지위, 그의 저주받은 오만함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수진의 다리를 껴안고 그녀의 바지에 낡은 천에 얼굴을 묻었다. 몸 전체를 흔들 정도로 강하게 흐느꼈다. 미안해, 미안해. 김민준이 완전히 부서진 채 으르렁거렸다. 그의 결정의 무게, 이기심, 맹목,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이수진은 그를 쓰다듬지 않았다. 그녀는 포옹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이제 골목바닥에 부서진 껍데기로 전락한 남자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며 내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김민준 씨. 그녀가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나를 짓밟게 놔뒀어요. 테이블을 닫고 쓰레기를 줍고 유통기한 지난 약을 구해서 김우주가 하루 더 숨쉬게 했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지옥과 타협했습니다. 박소연이 찾을 수 없는 산속에 숨어 이수진은 한 걸음 물러서서 김민준이 그녀를 놓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무자비하게. 그러니 떠나주세요, 김민준 씨. 당신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결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내 아이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박소연이 우리가 당신을 봤다는 것을 알면 그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나는 내 아이를 당신의 대리석 묘지에 묻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수진은 돌아섰다. 그녀의 오래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빠르게 대로로 걸어갔다. 그를 뒤로 하고 이수진, 김민준이 그녀를 뒤쫓아가며 소리쳤다. 기다려. 그는 땅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이제는 세상을 불태울 준비가 된 남자의 차갑고 치명적인 섬광만이 있었다. 난 가지 않아. 그는 내 아들이고 김우주의 목숨을 걸고 맹세컨대 박소연을 파멸시키고 말겠어. 박과 문중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이수진은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마지막 말을 던졌다. 김우주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김민준 씨. 유통기한 지난 약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아이의 폐가 무너지고 있어요. 억만장자로서의 복수는 접어두세요. 그저 내 아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수진은 인파와 도시 교통의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준을 골목의 그림자 속에 홀로 남겨두고 그는 몇 초 동안 서 있었다. 재벌은 절망이 차갑고 완전한 명확함으로 변한 것을 느꼈다. 그는 찢어진 재킷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다. 화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김 부장, 그의 정보 및 보안 책임자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 김민준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헬기를 준비하고 전술 의료 보안팀을 배치해. 그리고 박과 문중 제약이사회에 연락해. 사장인 내가 오늘 밤 저택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전해. 안건은 무엇입니까, 사장님? 김 부장이 사장의 목소리에서 치명적인 긴장감을 감지하며 물었다. 김민준은 이수진이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전면전이다. 김민준 저택의 단조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방탄 SUV가 맹렬한 속도로 진입하며 주 진입로의 하얀 자갈을 밟고 이탈리아 대리석 분수 몇 인치 앞에서 급정거했다. 김민준은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차에서 내렸다. 혼란스럽게 그를 바라보는 무장 경비원들을 무시했다. 그의 슈트는 유럽식 재단의 걸작이었지만 여전히 진흙과 골목의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가죽 신발은 로비의 깔끔한 화강암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을 남겼다. 그는 곧장 메인홀로 향했다. 박소연은 흰색 벨벳 소파에 앉아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든 채 태블릿으로 미술품 경매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녀의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차갑고 변함없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즉시 경멸이 튀어나왔다. 김민준, 세상에 페르시아 양탄자를 망치고 있잖아. 박소연이 길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잔을 놓지도 않고. 어디 갔다 온 거야? 냄새나. 하인들에게 당장 치우라고 해. 2시간 뒤에 대사님과의 만찬이 있어. 김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리 커피 테이블로 걸어가서 그의 탐정이 준 두꺼운 검은색 서류철을 던졌다. 그 소리에 박소연의 잔이 튀어오르고 샴페인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다. 만찬은 취소다. 김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으르렁거림이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인의 목소리였다. 박소연은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민준을 보았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태블릿을 옆에 놓았다. 무슨 드라마야, 김민준. 유럽 합병에 관한 거라면 아버지와 이미 이야기했고 공동회장직을 맡기로 합의했어. 이번에는 너의 드라마는 필요 없어. 김민준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다. 2개의 진흙 묻은 주먹을 유리에 대고 얼굴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서류철을 열어. 박소연, 남편의 어조가 달랐다. 회사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박소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치명적인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우아하고 느린 움직임으로 그녀는 검은 서류철을 열었. 기무주의 출생증명서, 사진이 맨 위에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 개인 신탁에서 세브란스 병원 원장에게 보낸 은행 송금 사본들이 있었다. 거대한 홀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귀청이 떨어지는 듯했다. 김민준은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공포, 부정, 가짜 눈물을 예상했다. 하지만 박소연은 침착하게 서류철을 닫고 엎질러진 샴페인을 닦으려 리넨 냅킨을 집어들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와, 그걸 알아내는데 5년이나 걸렸다고? 내 보안 담당자는 좀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비꼬는 말투는 총성처럼 날카로웠다. 김민준은 이가 덜그럭거릴 정도로 턱을 악물었다. 네가 인정하는 건가? 김민준이 관자놀이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듯 으르렁거렸다. 네가 무고한 여자의 삶을 망쳤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내 아이를 벤 임산부의 배에 총구를 겨눴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박소연은 일어섰다. 실크 드레스를 정돈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이. 그녀는 웃음기 없는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제발, 김민준. 그 사생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나약한 남자의 실수일 뿐이지. 내 가족이 내 불쌍한 제약회사를 파산해서 구하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는 네가 굶주린 간호사와 노닥거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내 피가 섞였어. 김민준이 소리쳤다. 유리 테이블을 너무 세게 내리쳐 한가운데 금이 가게 만들었다. 박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생충이야. 그녀가 오만함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말썽꾼이고 회사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지. 그 여자가 입을 열면 그 공개 스캔들은 합병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뜨릴 거야. 네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어. 내 엉망진창을 치웠고 우리 제국을 보호했어. 넌 무릎 꿇고 내게 감사해야 마땅해. 김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침대 옆에 누워있던 진정한 괴물을 보았다. 얼음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괴물. 넌 병들었어. 김민준이 속삭이며 천천히 일어섰다. 폭발적인 분노는 무덤처럼 차가운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현실주의자야. 박소연이 팔짱을 낀 채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이 드라마가 뭔가 바꿀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그 아이는 여전히 빈곤 속에 숨겨져 있고 그녀는 여전히 자격 박탈당한 범죄자이며 나는 여전히 이 사회 투표권의 49%를 가지고 있어. 네가 이혼하려 한다면
그 쓰레기를 네 아들로 인정하려 한다면 당장 내일 회사 주식을 폭락시킬 거야. 널 길거리로 내쫓을 거야. 김민주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찢어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너무 늦었어, 박소연. 박소연은 처음으로 혼란스러워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김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국제은행들과 국내 금융언론 그리고 이사회 전체에 보낸 이메일이 보였다. 내가 오는 동안 김 부장이 오메가 명령을 실행에 옮겼어. 김민준이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기업 계좌를 동결시키고 네 신탁의 유동자산을 내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조세, 피난처로 옮길 거야.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원장에게 네가 뇌물을 준 서류들을 방금 언론에 넘겼어. 박소연은 눈을 크게 떴다. 두려움이 마침내 그녀의 도자기 같은 가면을 부서뜨렸다. 미쳤어. 그건 사기야. 회사를 망칠 거야. 자신을 망칠 거라고. 이 회사를 만든 건 나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널 떠나기 전에 이 회사를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릴 거야. 김민준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넌 더 이상 돈도 권력도 없어. 박소연, 네 카드는 차단됐고 네 경비원들도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할 뿐이야. 김민준, 이럴 순 없어. 우리 아버지가 법정에서 널 짓밟을 거야. 해봐. 너에게 5시간 안에 네 실크 드레스들을 싸서 내 집에서 나갈 시간을 주지. 만약 그 시간까지 네가 여기 있다면 김 부장이 정원 앞에서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사진작가들 앞에서 널 끌어내게 할 거야. 김민주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를 떨게 만들었고 갑자기 그녀를 덮친 순식간에 파멸에 갇혀 숨쉬기 힘들어했다. 그는 주 계단으로 걸어갔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김우주. 저택 3층 김민준의 개인 사무실은 어두웠다. 유일한 빛은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서 나왔다. 스캔들이 폭로된 후 바까 문중제약의 주식 그래프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민준은 진흙 묻은 양복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셔츠 깃을 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핵폭탄을 터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긴박함을 느꼈다. 그는 책상에 인터콤을 눌렀다. 김 부장, 연결되었습니다. 사장님.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즉시 대답했다. 박소연은 떠났습니다. 2분 전에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운전사들은 그녀를 태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 상태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변호사들이 이미 우리 회선에 전화해서 형사 고발과 예비 금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시해. 소송 따위는 신경 안 써. 최고 실력의 소아 호흡기 전문팀을 서울에서 찾아 그들의 시간을 사 연봉의 3배를 지불하겠다고 말해. 당장 옥상에 헬기를 준비해. 우리는 산으로 갈 거야. 오늘 밤 이수진과 김우주를 그 양철 지붕집에서 데려올 거야.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장님, 강제 추출 프로토콜을. 김민준의 개인 휴대폰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김 부장의 말을 끊었다. 김민준은 화면을 보았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었다. 순수한 공포의 떨림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는 인사가 없었다. 오직 의료 경보의 혼란스러운 소리, 멀리서 들리는 울음소리, 그리고 소독된 듯한 울림 속에서 소리치는 목소리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목소리, 쉬고 끊어지고 완전히 망가진 김민준, 이수진이 흐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한 절망의 가닥이었다. 김민준은 빠르게 일어섰다. 가죽 의자를 격렬하게 뒤로 던졌다. 이수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살려줘요. 제발, 제발 부탁해요. 김민준 씨, 살려줘요. 이수진이 참을 수 없는 눈물 사이로 말을 억지로 뱉어내며 애원했다. 골목에서 그녀가 유지했던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김우주가 숨을 쉬지 않아. 세상 전체가 김민준에게 멈췄다. 그의 고급 사무실 벽이 그를 조여오는 듯했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말해. 이수진, 어디야? 서울대병원, 시내에 있는 병원이야. 이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거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말했다. 약이 내가 재활용한 쓰레기에서 오염되었어. 김우주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 폐가 무너지고 있어. 내 손에서 죽어가고 있어. 김민준 씨. 내 아들이 죽어가.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 김민준이 소리쳤다. 심장이 가슴에서 뽑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는 사무실 문으로 달려갔다. 지금 갈게. 의사들에게 버티라고 해. 당장 내 사립 클리닉으로 옮길 거야. 옮길 시간이 없어. 이수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삼켜졌다. 기관 삽관을 했지만 병원의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는 순수 정맥 주사, 풀목함 부위가 필요해. 지금 당장 쇼크 용량으로 주사하지 않으면 1분 안에 뇌의 산소 공급이 끊길 거야. 여기엔 그 약이 없어. 공공병원에는 너무 비싸. 김민주는 저택의 복도에서 얼어붙었다. 풀목함 부위 그의 자신의 약, 그가 생산하고 비싼 가격을 매기라고 명령했던 약이었다. 그의 아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과한 비용 때문에 가난한 병원에서 그 약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질식사하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육체적이고 가학적이며 치명적인 고통이었다. 이수진,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 김우주는 오늘 죽지 않아. 알아들었어? 내가 그 약병들을 가지고 지금 갈 거야. 의사들에게 필요하다면 심장 마사지를 해서라도 아이를 살려두라고 해.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김민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의 대리석 복도를 달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3칸씩 뛰어 올라갔다. 그는 위성식의 인터컴을 눌렀다. 김 부장, 의료팀은 취소해. 조종사에게 헬기 시동을 걸라고 해. 당장. 네, 사장님. 헬기는 준비되었습니다만 영공 따위 신경 쓰지 마.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 중앙연구소에 전화해서 순수 정맥 주사 풀목함 V3 상자를 헬기장으로 내려놓으라고 명령해. 거기에 착륙해서 앰플들을 싣고 서울대병원 옥상으로 직행할 거야. 선은 2초간 침묵했다. 김민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사장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다. 늘 냉철했던 전직 군인의 목소리는 이제 긴장되고 긴급했다. 지금은 문제 따위 없어. 김 부장, 내 아들이 죽어가. 연구소에 약을 길거리로 내놓으라고 명령해. 그럴 수 없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김민주는 옥상으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을 밀어젖혔다. 헬기 날개의 강렬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보안팀장의 말들이 그를 문간에 멈춰 세웠다. 무슨 소리야? 김 부장,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더 이상은 아닙니다. 사장님. 김 부장이 터빈 소음 속에서 대답했다. 바깥 문중 변호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연방 제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사장님께서 법원 명령 없이 공동자산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박소연 씨가 당직 판사를 설득하여 사장님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합병을 방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김 부장? 간결하게 말해봐. 그것은 판사가 사장님의 모든 접근 권한을 동결했다는 뜻입니다. 중앙연구소문들은 이미 전자적으로 잠겼습니다. 산업단지의 경비원들은 연방 명령에 따라 사장님도 저도 헬기도 들여보내지 않을 겁니다. 풀목함 부위를 포함한 고가, 특수 재고는 법적 잠금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착륙해서 앰플 하나라도 꺼내려 한다면 경비원들은 발포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민주는 자신을 기다리는 빛나는 검은색 헬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돈, 그의 권력, 그의 인맥 모두 그의 아들의 생명이 걸린 바로 이 순간에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박소연은 그를 위한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재정적으로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연구소 밖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의 아들이 질식사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시간은 30분. 김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금속 피맛이 났다. 조종사에게 날아가라고 해. 사장님,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연구소에 착륙한다면 금고에 손대기도 전에 체포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따위 필요 없어. 김 부장. 김민주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남자의 눈빛으로 헬기 날개의 폭풍 속을 걸어가며 으르렁거렸다. 우리에게는 화력이 필요해. 전술팀에게 무기를 장전하라고 해. 우리 회사에 쳐들어갈 거다.
트윈 엔진 헬기가 서울의 밤하늘을 검은 칼날처럼 갈랐다. 아래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네온과 그림자의 바다로 흐릿해졌다. 하지만 김민주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손목시계의 크로노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9분. 그것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거나 더 심하면 임상적 사망에 이르게 될 김우주에게 남은 정확한 시간이었다. 9분. 더 빠르게. 김민준이 통신 이어폰으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터빈의 귀청을 찢는 듯한 소음과 싸우고 있었다. 엔진을 최대로 돌려 터지든 말든 상관없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장님. 조종사가 마천루를 피하며 무거운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산업단지가 보이지만 중앙연구소 헬기장의 불빛이 빨간색입니다. 비행금지 구역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조종석 유리창을 통해 김민주는 그의 제약 제국의 심장을 담고 있는 유리와 검은 강철의 으스스한 복합 건물을 보았다. 옥상에서는 경보등이 분노에 찬 듯 깜빡였고 더 나쁜 것은 비상등 아래에 전술팀 사설, 경비원들이 착륙장 주변에 전투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하늘을 향해 돌격소총을 겨누고 있었다. 박소연의 연방 명령에 의해 지금은 매수되고 통제되고 있었다. 착륙해. 김민준이 명령했다. 안전벨트를 풀면서 사장님, 활주로에 착륙하면 발포할 권한이 있습니까? 조종사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김민준 앞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 부장은 소형 기관 단총을 금속적이고 치명적인 소리와 함께 조준했다. 그의 4명의 정예 부하들도 완벽하게 동시에 똑같이 했다. 당장 이 헬기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널 쏴버릴 거야. 김 부장이 으스스한 차가움으로 말했다. 조종사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선회하여 헬기를 빠르게 강하했다. 착륙 스키드가 콘크리트 옥상에 격렬하게 부딪히자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로터 회전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김민주는 미닫이 문을 걷어차고 헬기 날개에 귀를 찢는 듯한 바람 속으로 옥상에 뛰어내렸다. 거기 멈춰요. 김민준 사장님. 지상팀장이 20m 떨어진 곳에서 메가폰으로 소리쳤다. 12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즉시 김민준의 가슴과 김 부장의 머리에 밝혔다. 연방 집행 정지 명령입니다. 단지는 봉쇄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내려 손을 위로 드세요. 김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지 않았다. 12개의 소총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지옥으로 강림하는 전쟁의 신처럼 무겁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발포선으로 곧장 걸어갔다. 김 부장과 그의 팀은 그를 둘러싸 비대칭적인 인간 방패를 형성했고 총을 들어 자기 회사 옥상에서 대학살을 벌일 준비를 마쳤다. 감히 쏴봐. 박 팀장. 김민준이 경비대장을 성씨로 부르며 소리쳤다. 쏴봐. 그리고 맹세컨대 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내 아들이 공공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 나는 그의 약을 가져갈 거야. 내 길을 비켜. 박 팀장은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맞다. 하지만 김민준이 바로 그 회사였다. 재벌의 눈에 깃든 악마 같은 분노는 절박한 임원의 것이 아니었다. 옥상을 피로 물들일 준비가 된 아버지의 것이었다. 박 팀장은 소총을 한 인치 내렸다. 그만큼이면 충분했다. 비켜. 팀장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비켜. 용병들은 무기를 내렸다. 홍해처럼 갈라졌다. 김민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 사이를 걸어갔다. 김 부장이 바싹 뒤따르며 접근 엘리베이터 통로문을 걷어찼다. 3층 고보안 냉동 금고. 김민준이 유리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며 명령했다. 김 부장은 그의 마스터 접근 카드를 밀어 넣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내려갔다. 몇 초 만에 층들을 집어삼켰다. 캐빈 안의 정적은 긴장감을 유발했다. 김민준은 시계를 보았다. 7분. 문들이 지하에서 열렸다. 3층은 에어컨으로 차가웠다. 그들 앞에는 콘크리트 벽에 밝힌 2m 두께의 순수 티타늄 원형 문이 서 있었다. 그것은 최고급 약병, 프로토타입, 그리고 대륙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풀목함 V를 포함해서 김민준은 옆에 제어 패널로 달려갔다. 생체 인식 스캐너에
오른손 손바닥을 대고 망막 인식기에 눈을 가까이 댔다. 수평으로 녹색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캔했다. 시스템이 윙윙거렸다. 김민주는 숨을 멈췄다. 티타늄 기어가 풀리는 익숙한 소리를 기다렸다. 대신 녹색 불빛이 깜빡이더니 강렬한 핏빛 붉은색으로 변했다. 지하의 인공 여성 음성이 울려 퍼졌다. 접근 거부, 생체 인식 자격 증명 차단, 이사회 명령에 따른 보안 봉쇄, 코드 재정의 필요. 김민주는 턱을 맞은 듯 물러섰다. 그는 다친 주먹으로 유리 패널을 내리쳐 화면을 부쉈다. 김 부장, 이 문을 폭파시켜 경첩에 C사를 설치해. 김민준이 극도로 걱정하며 소리쳤다. 공포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 부장은 티타늄 문으로 달려갔다. 진공 밀봉된 프레임을 살펴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사장님,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해. 문을 폭파시켜. 문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김 부장이 김민준의 어깨를 잡고 몸을 움직이게 하며 소리쳤다. 이 금고를 설계하신 건 사장님 본인입니다. 진공 밀봉되고 온도 조절되는 곳이죠. 만약 구멍을 뚫기 위해 플라스틱 폭약을 터뜨린다면 충격파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가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탈 약병을 기화시킬 겁니다. 풀목함 부위는 불안정한 화합물입니다. 금고를 폭파하면 가루가 될 겁니다. 세상 전체가 김민준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뒤로 넘어졌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댔다. 그의 자신의 천재성, 그의 기업적 편집증, 수십억 달러를 보호하려는 그의 집착이 아들의 무덤이 되었다. 박소연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강제로 침입하려 할 것을 알고 있었고 폭력이 그에게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마스터 잠금 장치였다. 그가 총으로 없앨 수 없는 함정이었다. 6분, 김민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이수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두 단어만이 그의 영혼을 찢어놓았다. 아이가 파래지고 있어. 빨리 와. 김우주가 파래지고 있어. 산소가 장기로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해. 질식하고 있어. 김민주는 눈을 감았고 순수한 절망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껍고 무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티타늄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들은 도시 반대편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치료법은 불과 3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관료주의, 복수, 그리고 강철의 난공불락의 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절망은 사라지고 차갑고 완전하며 무서운 명확함으로 바뀌었다. 그 문을 열 유일한 열쇠는 오직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할 것이었다. 김민주는 휴대폰을 열었다. 이수진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암호화된 선을 통해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울렸다. 두 번 울렸다. 세 번째, 영상통화가 연결되었다. 화면이 밝아졌다. 박소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급 체리나무 사무실에 앉아 초슬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온화하고 도끼 어린 승리의 미소가 그녀의 완벽한 립스틱을 바른 입술에 걸려 있었다. 내 집에도 못 들어가겠니 여보? 박소연이 가짜 연민의 목소리로 물었다. 스피커폰으로 그 말을 들은 김 부장이 턱을 굳혔다. 김민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그녀를 모욕하지 않았다. 자존심에 허비하는 모든 순간은 그의 아들이 산소를 잃는 순간이었다. 무엇을 원해? 김민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휴대폰을 지하에서 그의 얼굴 앞에 들고 값을 매겨봐. 박소연, 숫자를 말해. 네 시스템에 코드를 입력하고 이 금고를 당장 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박소연은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인 뒤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와, 1시간 반 전에 나를 저택에서 쫓아냈던 분노한 사자는 어디 갔어? 내 세상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겠다고 했던 남자는 어디 갔냐고 그녀가 비웃었다. 네가 모든 걸 빼앗았다고 했잖아. 김민준. 하지만 이 사회가 너의 보안 자격 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네. 만약 네가 회사에 위협이 되고 무장 용병들을 이끌고 네 연구소에 쳐들어간다면 말이지. 판사가 옳았다고 말할 수 있겠네. 5분, 박소연. 내 아들이 5분 안에 죽어. 네 가격을 말해. 박소연은 얼굴에서 미소를 지웠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2개의 석탄 조각 같았다. 전부. 그 단어가 3층 시멘트 벽에 울려 퍼졌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를 원해. 박소연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의 치명적인 속도로 지시했다. 풀목함 부위의 독점 특허권과 개발 중인 모든 생물학적 물질, 강남에 있는 저택, 케인 제도에 있는 투자 자금, 그리고 박가문중제약의 CEO로서 절대적인 사임서에 서명하고 내 가족에게 완전하고 영구적인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 김 부장은 그 요구를 듣고 경악하며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보안팀장이 지시 개통을 어기며 속삭였다. 이것은 재정적 자살입니다. 사장님의 자산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겁니다. 헬기 연료비조차 없을 겁니다. 김민주는 한 손을 들어 김 부장을 즉시 침묵시켰다.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디지털 계약서 보내. 김민준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박소연은 눈썹을 치켜떴다. 저항이나 협상 없이 동의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다는 듯이 내 변호사 팀이 이미 준비해뒀어. 그녀가 카메라 밖에서 컴퓨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내받은 편지함에 스마트 계약서가 있을 거야. 시스템이 당신의 생체 인식 서명을 확인하는 즉시 주식이 이전되고 금고 코드가 자동으로 열릴 거야. 김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이메일을 열었다. 그가 지난 수년 동안 벌고 훔치고 구축한 모든 돈을 빼앗기 위해 고안된 수백 페이지의 법률 용어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의 평생, 그의 지위, 그의 제국,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권력이 PDF 문서 하나로 축소되었다. 그는 휴대폰 스캐너에 엄지손가락을 댔다. 한 마이크로초 동안 그는 망설였다. 이사회 회의, 정치인들의 존경, 전용 비행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써온 왕관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작은 양철 지붕집을 기억했다. 기무주의 작고 검은 눈이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 기침하던 모습,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닦고 있는 이수진을 기억했다. 김민주는 화면에 엄지손가락을 눌렀다. 서명을 확인, 전송 완료. 박소연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들렸다. 김민주는 불과 3초 만에 수조 원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을 파괴한 것이다. 당신과 거래해서 기뻐, 김민준. 박소연이 탐욕으로 눈을 빛내며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하에는 1초간 치명적인 침묵이 흘렀다. 김 부장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나서 찰칵찰칵 찰칵 티타늄 문의 거대한 기계식 볼트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빨간 경보등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흰색 병원 불빛으로 바뀌었다. 무거운 압력 해제음이 울리며 2m 두께의 원형문이 천천히 열렸다. 김민주는 문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고압 냉동고 안으로 옆으로 들어섰다. 영하 30도의 강렬한 추위가 숨을 쉴 때마다 그의 폐를 아프게 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금속 선반 복도를 달려갔다. 3번 열, B구역, 중증 소아과. 그곳에 작고 밝은 파란색 보온 상자가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회사 로고가 밝힌 풀목함 V 정맥주사. 그는 두 손으로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것이 지구상의 모든 금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김 부장을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었다. 당장 헬기로. 김민준이 위로 버튼을 격렬하게 누르며 소리쳤다. 그들은 빠르게 옥상으로 올라갔다. 김민준은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기도 전에 항공기 캐빈 안으로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 그가 온 힘을 다해 명령하며 파란 상자를 무릎 위에 놓았다. 4분 남았어. 3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내가 널 문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헬기는 자살 공격 각도로 날아올랐다. 유리빛 기업 건물을 뒤로하고 김민준의 불을 뒤로하고 과거의 그를 뒤로하고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김민준은 작은 파란 상자를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양복 위에 꼭 안았다. 그는 기업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의 왕좌를 잃었다. 하지만 자신의 비참하고 무의미했던 삶에서 처음으로 김민주는 느꼈다. 조금만 버텨, 김우주. 그가 허공에 속삭였다. 서울 밤하늘에 어두운 심연을 바라보며 아빠가 가고 있어. 서울대병원이 수평선에 회색 시멘트 블록처럼 나타났다. 추악하고 부서진 빈곤과 방임을 외치는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김민준의 시계에는 정확히 2분 40초가 남아있었다. 헬기장이 없습니다.
사장님, 조종사가 두려움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인터컴으로 소리쳤다. 헬기가 서울 도심의 밀집된 도시경관으로 내려앉았다. 옥상은 안테나와 고압선으로 가득했다. 착륙할 수 없습니다. 김민주는 열린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강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파란색 보온 상자를 그의 손에서 날려버릴 듯했다. 아래로는 응급실 입구 앞대로변은 밤에도 교통체증과 낡은 구급차 그리고 노점상들로 가득했다. 길거리에 착륙해 김민준이 안전벨트를 풀며 소리쳤다. 그를 대로 한가운데에 내려줘. 차들이 있잖아. 안 됩니다, 사장님. 학살극이 벌어질 겁니다. 김 부장. 김민준이 보안팀장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김 부장은 묻지 않았다. 그는 헬기 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돌격 운전사들은 총소리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5톤짜리 검은 괴물에 겁에 질려 가속 페달을 밟거나 차를 버리고 달아났.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헬기는 먹이를 노리는 새처럼 급강하했다. 로터로 가로등 케이블을 부수며 전기 스파크가 아스팔트에 비처럼 쏟아졌다. 착륙 스키드가 대로 한가운데 버려진 세단 지붕에 격렬하게 부딪혔고 차를 완전히 짓눌러 균형을 잡았다. 금속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김민주는 거리로 뛰어내렸다. 충격으로 무릎이 받는 극심한 고통도 무시했다. 사람들의 비명도 무시했다. 그는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파란색 보온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지옥에서 도망치듯 응급실 유리문으로 달려갔다. 김 부장이 세 걸음 뒤에서 그를 뒤따랐다. 들것을 나르는 사람들과 환자들 사이를 헤치며 길을 열었다. 이수진, 김민주는 소리치며 값싼 염소, 소독제와 땀 냄새가 자욱한 대기실로 돌진했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새벽 공공병원의 혼란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는 접수대로 달려갔다. 몇몇 부서진 플라스틱 의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한사설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했다. 사장님, 이쪽으로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김 부장은 경비원의 조끼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밀어내며 길을 열었다. 김민주는 외상 치료실의 양쪽 여닫이문을 걷어찼다. 복도는 피 묻은 들것과 뛰어다니는 의사들로 가득했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이수진은 3번 치료실 밖 더러운 리놀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앞뒤로 흔들리며 차갑고 날카로운 울음을 토해냈다. 김민준의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하는 소리였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뽑혀나간 어머니의 소리였다. 안 돼, 안 돼, 김우주, 제발, 안 돼. 그녀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김민준의 심장이 멎었다. 시계의 시간은 0이었다. 그는 치료실의 유리문에 몸을 던지며 폭풍처럼 돌진했다. 안의 장면은 완전한 의학적 악몽이었다. 김우주는 녹슨 강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전에는 김민준과 같은 갈색빛 피부색이었지만 이제는 시체처럼 푸르스름한 색이었다. 그의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딱딱한 플라스틱 튜브가 그의 목구멍으로 내려가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젊은 레지던트가 빠르게 수동으로 조작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활력 징후 모니터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지 않았다. 길고 연속적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일직선이었다. 땀에 흠뻑 젖은 나이든 의사가 김우주의 작은 가슴에서 손을 떼고 벽시계를 보았다. 사망시간 오전 3시 2초. 안 돼. 김민준의 으르렁거림은 병원의 기초를 흔들었다. 그는 들것으로 달려갔다. 과장 의사를 너무 거칠게 밀쳐 약 선반에 부딪히게 했고 12개의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김민주는 파란색 보온 상자를 금속 쟁반 위에 던졌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보온 잠금 장치에 손을 다칠 뻔했다. 그는 풀목한 부위가 담긴 투명한 유리 약병과 두꺼운 군용 주사기를 꺼냈다. 나가세요, 사장님. 수간호사가 김민준의 팔을 잡으려 애쓰며 소리쳤다. 보안팀을 부르세요. 환자는 심정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주사할 수 없습니다. 김 부장은 바로 그 마이크로초에 치료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서비스 무기를 뽑아 천장을 겨냥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 김 부장이 공포로 침묵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만약 그가 아이를 살리라고 했다면 아이를 살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은
도살장이 될 것이다. 김민주는 보안팀장의 위협을 무시했다. 그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수진의 비명도 듣지 못했다. 그의 시야는 터널 시야가 되었다. 그는 주사기를 집어들고 약병의 고무에 바늘을 꽂아 10ml의 결정화된 화합물을 뽑아냈다. 떨리지 않던 그의 손은 500억 원 규모의 합병 계약에 서명했지만 지금은 아들의 팔에서 정맥 주사 라인을 찾을 수 없었다. 김민준. 이수진의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렸다. 그녀는 이미 치료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회사 로고가 밝힌 약병을 보았다. 김민준의 피가 크리스탈을 더럽히는 것을 보았다. 모니터의 일직선을 보았다. 어머니의 본능과 세브란스 병원, 최고의 간호사로서의 정확성이 두려움 아래서 갑자기 깨어났다. 이수진이 다가갔다. 김민준의 손을 옆으로 천천히 밀어내고 주사기를 잡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늘을 김우주의 목에 연결된 중심 정맥 주사 포트에 직접 꽂고 플런저를 끝까지 밀어 넣었다. 생명을 구하는 액체가 아이의 혈류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 마사지. 이수진이 로봇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여전히 마비된 듯 서 있는 레지던트 의사에게 당장 심장 마사지를 해서 피와 약이 순환하게 해. 젊은 의사가 움직였다. 김우주의 흉골에 두 손가락을 대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김민주는 한 걸음 물러서서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댔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순간은 영원한 고통이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녹색 일직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10초. 아무것도 없었다. 15초. 김우주는 여전히 팔했다. 20초. 심정지의 침묵이 방을 지배했다. 김민주는 눈을 감았다. 완전한 어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의 오만함에 대한 신의 벌을, 박소연에 대한 벌을, 그리고 5년간의 방치에 대한 벌을 받을 준비를 했다. 그의 제국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나서 삐삐. 김민주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삐삐. 모니터 화면의 일직선이 작은 녹색 산을 형성하며 곡선을 그렸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김우주의 가슴이 갑자기 침대 위에서 아치형으로 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가 그의 척추를 강타한 듯 그의 작은 눈이 크게 떠졌다. 핏발이 서 있었고 극심한 절망 속에서 숨을 찾고 있었다. 레지던트 의사가 그의 목구멍에서 튜브를 제거했다. 김우주는 즉시 숨을 쉬었다. 축축하고 깊은 숨소리. 김민준이 48년 평생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는 폐액을 이수진의 옷에 뱉어내고는 크고 맑으며 순수한 산소로 가득 찬 울음을 터뜨렸다. 청색증 색깔이 그의 피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따뜻하고 소중한 분홍빛으로 바뀌었다. 이수진은 아들의 가슴에 쓰러졌다. 그를 보호하는 힘으로 껴안았다. 얼굴을 아이의 목에 묻고 크게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감사의 울음이었다. 공공병원의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직접 본 적 없는 약으로 의학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김민주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응급실의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조 원대 자산가 유리왕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박가 문중제약은 사라졌다. 그의 부, 그의 집, 그의 기업 미래도 사라졌다. 하지만 모니터에서는 계속해서 강렬하고 규칙적이며 멈출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삐삐, 삐삐. 김민주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부유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서울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주황색과 보라색 불꽃처럼 번지며 도시의 혼란을 밝게 비추었다. 4주 전, 10년 만에 가장 큰 금융 스캔들이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제 박소연이 이끄는 박가 문중 제약이사회는 김민준이 그들에게 남긴 독이 든 선물을 발견했다. 그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거나 특허권을 가졌지만 김민준은 항복에 서명하기 전에 연구 자금을 빼돌리고 국제 계약들을 파기했다. 박소연은 제국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텅 빈 껍데기와 수십억의 빚을 상속받았다. 주식은 60% 폭락했다.
박가 문중은 파멸에 처했다. 김민준이 폭로한 병원 뇌물수수에 대한 연방 감사에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김민준은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언덕 위는 공기가 차가웠다. 어젯밤 비로 젖은 낡은 아스팔트 위를 김민준은 판자촌의 좁고 가파른 길을 걷고 있었다. 더 이상 수천만 원짜리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낡은 청바지, 작업용 부츠,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체크문의 면 셔츠를 입고 있었다. 경호원도 방탄 SUV도 없었다. 한 손에는 신선한 과일, 고기, 따뜻한 빵으로 가득 찬 비닐시장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장난감 블록이 든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언덕 비탈에 있는 집 앞에 멈춰 섰다. 똑같은 부서진 벽돌, 벽, 똑같은 양철, 지붕. 하지만 이제 녹슨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활짝 열려 깨끗한 아침 햇살을 들이고 있었다. 김민준은 살짝 엿보았다. 안에는 작고 허름한 테이블에 깨끗한 식탁보가 덮여 있었다. 이수지는 문에 등을 돌린 채 2구 가스레인지 위에서 달걀을 부치고 있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더 이상 낡은 유니폼도 노란 고무장갑도 등에 짊어진 무거운 두려움도 없었다. 테이블 아래 깨끗한 흙바닥에 김우주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체중을 회복했다. 빛나고 검은 눈동자, 아버지의 생생한 반영, 바퀴 하나 없는 플라스틱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깊고 고요하며 완벽했다. 김민준은 문틀의 금속 프레임을 천천히 두드렸다. 이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재벌의 가면을 벗은 채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작고 수줍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분노, 증오, 혐오감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세상을 내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아마도 수년이 걸리겠지만 얼음벽은 깨졌다. 김우주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큰 눈이 문간에 서 있는 키 큰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플라스틱 자동차를 놓았다. 빠르게 일어서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입구로 달려갔다. 김민준은 즉시 식료품 봉투를 내려놓고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게 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정확한 타이밍에 팔을 벌렸다. 김우주의 작은 몸이 그의 가슴에 부딪히는 충격은 김민준이 우주에서 느껴본 가장 크고 파괴적인 힘이었다. 아이는 가느다란 팔로 아버지의 목을 감았다. 김민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살아있는 폭풍처럼 격렬하게 숨을 쉬면서 김민준은 눈을 감고 김우주의 검은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값싼 비누 냄새와 순수한 삶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보호하고 흔들림 없는 힘으로 그를 가슴에 껴안았다.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로운 남자의 눈물이었다. 안녕 챔피언. 김민준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격렬한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우주는 살짝 떨어져 그를 눈으로 바라보며 크게 미소 지었다. 고통이나 두려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아빠, 내 블록 가져왔어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라는 단어가 양철 지붕집의 초라한 공기 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지지 않았다. 기업 상속자들 앞에서나 이사회 회의에서 말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민준이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진정한 보물을 찾은 빈곤의 한복판에서 말해진 것이었다. 김민준은 미소로 화답했다. 나무 블록을 집어들고 아들을 안아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트로피처럼 그를 땅에서 들어 올렸다. 그는 신선한 커피 냄새와 가정의 온기가 기다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유리 제국은 재가 되었지만 피의 제국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했다.